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제3회 전국 모의고사 우리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몇 개 맞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나온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 확인하셔서 모르고 있는 부분만 여러분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납세 의무의 확정식이 물어봤죠, 여러분. 자, 이런 조세 총론에 할당된 문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납세 의무의 확정은 바로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을 떠올리면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취득량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의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원칙인 거죠. 다만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외로서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 과세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보유세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은 이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가 과세에서 부가징수하는 거죠.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잘 벌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부가과세인데 납세문자 뭐냐면 여러분 선택하면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량과 재지정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확인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1번 취득세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가세액을 과세 관청이 뭐하죠? 신고하는 때죠, 여러분. 원칙 맞는 말이죠, 뭐. 자, 니은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누가?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세액을 뭐하냐면 결정하는 때가 되는 거죠. 3번 인지세는 특징, 납세가 뭐하면 성립하면 그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 특히 인지세 또는 원천징수는 소득세 또는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 요 세 가지 인지세, 원천징수는 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소득세는 특징, 납세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죠? 납세 의무자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이라는 절차 이시 없이 자동 확정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4번 양도소득세 취득량이죠.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뭐하죠, 여러분? 신고하는 때가 되는 거죠. 자, 5번 신고 납부는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정부 부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가? 과세권자인 정부가 뭐하는 거죠? 결정한다. 이건 원칙이죠, 원칙. 근데 지금 요거는 앞에 뭐가 붙어져,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요거는 무슨 규정이죠, 여러분? 예배 규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이 예배니까 원칙으로 답변하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종합부동산에서 납세자 뭐 할 때면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이죠. 자, 2023년 국내 소재의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다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하시오.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종합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조세 총론이 할당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럼 이때 이 종합 문제는 문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쵸?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물어보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양도세 다 물어보죠. 자, 확인합시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역시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1번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거를 본다. 맞나요? 맞죠. 올해부터 개정된 게 적용하는 거죠. 다만 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그때 어디로 가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실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상이죠. 근데 매매일 때는 항상 뭐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 기준인 거죠.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이 날에 취득한 걸 본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경과했죠,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소멸된 거죠? 소멸됐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무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못 내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도 내라,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도 나라. 그래서 뭐하라? 등기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인 예외인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이죠.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우리 0.2% 분리과세 대상인 공량용지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왜? 무허가니까.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규제. 그렇기 때문에 0.2%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자, 4번.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의 소유자는 2주택을 소유한 거죠. 이때 종합부동산 세율은 우리 3주택 이상 소유한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정한다. 역시 이것도 올해 개정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부터는 누가 개인이 어디에 2주택을 뭐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 이시 없이 2주택도 우리는 1주택자로 보는 거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 아니라 이때는 1주택자,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록 2주택이 어디에 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이제는 0.5%부터 2.7%까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2.7%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소재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4번이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서 틀린 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5번. 배우자나 직계 존립이서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라든지 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나토 몇 년 내지르면 그죠? 10년 이내죠. 10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이때는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을 가지고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요 5번도 개정된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올해 2023년도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7번이죠. 자,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이거는 재산세에서 우리 토지 구분이죠. 자,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산과세 토지 세 가지로 구분돼요. 그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닌 거 별표 3개짜리죠. 역시 항상 제시된 사항만 고려한다. 1번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의 소지하는 개인 소유 농지죠. 자, 여러분 합시다. 농지가 지금 어디에 있다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건 제 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여러분? 못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도시지역 안이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개nog 안에 있으면 그때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바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답 과선 뭐죠 여러분? 농지죠. 그러면 이때는 007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농지인데 도시지역 아닌데 개녹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다. 그럼 이때는 전부 종합으로 간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2번 도시지역 안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분이다죠. 자, 그러면 공장 용지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대 규제. 왜 도시지역 안에서 공장이 있으면 여러분 환경 오염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등이 발생하잖아. 근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기준면적 이내분은 그때는 인정. 그래서 이때는 얼로 가죠, 여러분? 0.2%로 가는 거죠. 물론 기준면적 이내분인데 도시지역 안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이 있다. 그때는 얼로 가죠, 여러분? 별도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 1번은 농지와 공장용지가 어디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소재지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 사업의 차고용 토지죠, 여러분. 이거는 사업용 토지죠, 여러분. 그 사업용 토지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별사, 쫑비 당연히 별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7번은 3번이 우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 바로 뭐다?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번. 자, 종중세법상 우대 대상이죠. 그래서 농지나 이면은 007 분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5번 관련 법률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 계속할 사유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라든지 또는 물류 터미널용 토지죠.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3번과 5번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거는 터미널 용지인데 뭘 몰라.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터미널 안 가봤냐고. 그럼 이거 대중교통시설 하냐. 그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0.2%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 여러분 렌트카 하잖아. 렌트카. 그 사업자들 토지 하잖아. 그럼 그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별도.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뭐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답이 3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이죠. 지방세법상 2023년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역시 이거는 재산세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별표에서 4개짜리죠. 자, 1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료 시점까지 결정까지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죠.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이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1번이죠. 2번 토지 건축물 주택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에는 재산세가 과표 물었죠 여러분. 그럼 항상 뭐죠? 시가 표준에 곱하기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율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과표라는 거죠. 이때 모든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70%다. 그렇죠.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토지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무조건 몇 프로? 70%죠. 다만 주택은 몇 프로죠 여러분? 60%죠. 주택은 60%가 되는 거죠. 요거는 바로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요래 우리 1세대 1주택일 때는 요게 지금 개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걸 정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개정 안으로는 요게 1세대 1주택으로서 바로 그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과표에 따라서 바로 요 비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요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토거는 70, 주택은 몇 프로? 60%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맞는 말이죠, 역시. 자, 3번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으로서 임시 사용을 포함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를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해서 얼마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상. 즉 무허가 주거용 건축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그때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을 보지 않아서 뭐야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와 그죠 여러분? 뭘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고 있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예. 이때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4번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누진세를 지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죠? 주, 종, 별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뭐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올해 2023년부터는 우리 모두 별장도 포함한다. 더 이상 이제 별장은 취득세, 재산세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별장에 대한 재산세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따라서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종전 2022년도까지 사치성 재산을 분류했던 별장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5번 토지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하반월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때 여러분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하반월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건 뭐일 때죠 여러분? 토지분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주택분이죠 여러분. 주택분. 이건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하반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하반월인데 이게 얼마이면 20만 원 이할 때는 그냥 7월 달, 9월 달 두 번은 나누지 않고 언제 7월 달 한꺼번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주택분이 한해서만.
근데 여기는 토지죠. 토지분은 세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토구, 건칠, 하반을 이렇게 기억하시죠. 따라오세요. 토구, 건칠, 하반은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세액과 관계없이 매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9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쉽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쉽기는 그런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29번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별 국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합격이 얼마? 20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죠. 그래서 과세기죠. 소유자별로 바로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격이 얼마인데 20억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인 개인일 때,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인 개인일 때, 그 다음에 3번 법인일 때로 구분해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물었죠. 그러면 일단 우리 소유자별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주택 공시가격 합격 얼마예요 여러분? 20억 원이죠. 자, 이 상태에서 A다. 즉 1세대 1주택 때 얼마 빼는 거죠 여러분? 12억을 빼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항상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죠 여러분? 주택은 모든 주택은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억에서 12억을 뺀 금액 얼마? 8억 원이 60%가 얼마 여러분? 4억 8천만 원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1번과 2번 둘 중에 답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마 3, 4, 5번 찍지는 않겠죠, 여러분? 자, B번 갑시다. B번은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25에서 얼마 빼는 거 여러분? 9억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5에서 9억 빼니까 얼마 여러분? 11억이죠. 11억에 60%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6억 6천만이 되는 여러분. 그러면 바로 6억 6천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여러분. 자, C번이죠, 여러분. C는 누구죠, 여러분? 법인이죠. 그럼 법인은 무조건 공제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20억 원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60%죠. 그래서 얼마? 6, 2, 12, 12억 원의 과표가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여러분? 2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 정도 계산 문제는 여러분 뭐 간단한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구구단으로 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2023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죠. 비과세 및 총수익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 물어봤죠. 역시 별표 3개짜리죠. 다 중요한 가장 지금 기본적인 문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2번 모의고사는 정말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해서 출제가 된 거니까 여러분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그렇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가지고 9억 원을 기준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자, 우리 1주택 수량의 임대소득은 1주택 수량의 임대소득은 뭐죠? 비과세죠. 근데 1주택 소유자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의 고가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어느 현재? 바로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현재 또는 양도 현재 무슨 가액 기준? 그죠. 기준시가를 가지고 따져서 올해 개정됐죠. 9억 원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12억 원을 기준해서 12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고 12억이면 일반 주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일단은 우리 옳은 걸 물어봤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1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결론 이제 올해부터는 12억 원 기준입니다. 1번은 틀린 말이죠.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아니네요. 자, 소득세법상 기준 시가가 5억 원인 어디에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이죠. 그럼 국외에서는 1주택은 이때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아니죠. 국외주택은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과세한다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죠. 3번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뭐하죠? 초과하는 거죠. 받기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얼마 여러분? 60만 원이 되죠. 그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40만 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총수익 금액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산입하는 거죠. 근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맞죠? 틀려 여러분? 틀렸죠. 앞값이 마지막이 틀렸네요. 4번 국내 소재의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 합격이 얼마냐면 4억 원이 됐죠. 그 유명한 뭐죠? 33이죠. 여러분 33이.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 3억 원을 뭐였죠? 초과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산시로 계산한 금액.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그래서 주택일 때의 간주임대는 반드시 뭐일 때만 3일 때 한해서만 총수익금에 산입하는 거죠. 바로 4번은 옳은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5번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죠. 훌륭한 부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 임대 준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받은 바로 연간 임대료가 얼마?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 이하는 뭐예요, 여러분? 소액이죠, 여러분. 2천만 원. 그러면 그때는 주택 임대 때는 과세 소득이 없다. 아니죠. 과세는 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있다죠. 다만 예, 소액이다 보니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냐고 14%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분리 과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에 받은 총수익금의 합격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때는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31번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거래 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걸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요 양도차익은 실질거래가로 계산한 것이 원칙인데 바로 취득가의 범위로 물어본 거죠. 역시 뭐 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자, 포함되는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1번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은 포함 대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이나 폐업시 잔존 제외에 따라서 납부할 부가치세 이거는 포함 대상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2번 지적제조세가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 증가됐죠. 따라서 증가가 됐으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이때 징수한 조중금이 있다. 이거는 우리 과표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그러면 제외 대상이죠.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 계산의 시가총액에 따라 역시 제외 대상인 거죠. 자, 3번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이죠. 지급기일 지연 뭐죠, 여러분? 연체료죠, 여러분. 연체료. 그래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의 연체료가 당연히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양도 자산의 보유가 자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상가액이나 또는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에 자 이게 중요하죠.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했죠. 즉 이거 뭐죠, 여러분? 종합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으로 산입할 예정인 금액은 당연히 이중공제가 되니까 이때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취득가에서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도 제외 대상이 있다. 취득가에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자, 5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 소송이 발생했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때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나 화해비용의 금액이 있다.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지출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금이 산입된 거 있다. 그럼 역시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어떻게 되죠?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 여기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면서 몇 번 여러분? 1번밖에 없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렇죠? 여기서 개인이죠.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뭐죠, 여러분? 바로 건설 자금 충당 이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올해부터 제외 대상. 두 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라든지 채무이슈 당연히 이건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당사자가 약정을 한 거니까. 근데 세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라든지 할부, 연부에 따른 이자 상대나 연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개인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일 때만이죠, 여러분. 개인일 때만. 그래서 포함되는 건 뭐야, 여러분?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예. 다만 이게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 포함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특히 요거 하나, 둘, 셋 요거는 누구일 때는 개인일 때는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뭐 별표 3개짜리죠. 자, 33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네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어봤네요. 틀린 거 별표 3개짜리죠. 자, 1세대 1주택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것 이외에 딸린 토지 양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얘기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때 누가 1세대가 양도자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인 거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기본이 몇 가지죠? 여러분 세 가지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이죠.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이죠. 3번. 그런데 양도 당시에 얘가 어디 있다면 조정 대상적이 있다. 그럴 때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and 그 보유기간 중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 뭐 되는 거죠?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여러분? 예외 조건이죠. 이때 요 예외, 즉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되는 것은 조정 대상적인 주택인데 이때의 조정 대상적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죠, 여러분? 취득 당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우리 조정 대상적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 우리 조정 대상적인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번이 틀린 말이죠. 자, 4번.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 시점에서만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2년의 보유한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해서 양도할까지 무조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양도 시점에서만 주택수를 따지면 되는 거죠. 5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럼 그때는 뭐죠, 여러분?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걸 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3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물었죠, 여러분. 별표에서 얘기했죠? 바로 특례세율 말이죠. 그러면 취득세, 특례세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경우 하나. 그러면 그냥 중과기준세에서 2%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죠. 이때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은 주로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일 때 해당하는 거고 그냥 중과기준세에서 2% 적용하는 것은 주로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 적용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중과기준세에서 2%를 적용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로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다만 취득세 중과 대상일 때는 이때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된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 계속 기본적으로 간주치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증가했죠. 그럼 이때는 그 증가한 가격에 대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죠, 여러분? 원시 취득세를 2.8% 적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기업은 요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죠. 인 걸 물어봤죠, 여러분. 그럼 기억 나오는 거 다 지워버려야 되겠죠? 1번 탈락이 되겠죠? 2번 탈락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번 탈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죠? 3번과 4번만 남았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근데 3번과 4번의 차이점 뭐죠, 여러분? 미음이 차이점인가요, 여러분?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어디에?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죠, 여러분. 그럼 이때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은 토지에 조성 설치했으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이때에 그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때는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죠. 그럼 토지 이 지목 변경이니까 우리 간주 취득 몇 프로면 바로 중과기준세 2%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번이 탈락, 우리 몇 번? 3번 탈락이 되고 답이 4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5번이죠. 다음 중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취득세 부가징수 별표 3개죠.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아니죠. 취득세는 원칙이 뭐냐면 뭐야? 취득량 뭐야, 여러분? 신고납부죠, 여러분. 신고납부. 다만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예외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칙의 신고납부 예외가 보통징수.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2번.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통과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어디에 등기 등록 신청서에 첨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소유권 취득 등기 서류에 반드시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3번.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권이 뭐가 됐지만 중과세율 대상이 된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했냐면 바로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그랬죠. 즉 당초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얘가 뭐로 바뀐 거야?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거죠. 그럼 그때는 사유 발생 또 30일 아니죠. 우리 취득세 신고를 기본적으로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여러분 60일이죠. 여러분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 여기서 당초 취득할 때 납부한 이미 납부한 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빼야 되겠죠. 이때 그 공제는 금액에 가산세는 포함하는 거 제외되는 거 여러분? 아니죠. 제외 대상이죠. 가산세는 포함한 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이걸 뭐 하죠? 여러분? 신고 N 납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두 군데가 틀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걸 뭐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4번이죠.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우리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거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이건 뭐죠, 여러분?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중과세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로 그러면 80%를 어떡하죠? 더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죠,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80% 중과산세로서 보통 징수 적용 대상에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일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신고 납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4번도 틀린 말이죠.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성과 보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뭘 때려야 되면 가산세 때겠죠. 이때 가산세는 100분의 20이라는데 여러분 아니죠. 이때 요 납세 의무가 이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은 오로지 법인일 때만 이거 여러분 주의하십니다. 개인은 없죠, 여러분. 근데 그러한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하지 않았다. 그럼 왜 하라고 하는데 안 해서 가산세 때린 거죠. 이때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죠, 여러분? 10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여러분? 2번. 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역시 등록 레슨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다 보니까 종합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네. 1번, 등기 등록이 됐죠. 근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서 그 등기 등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등기 등록이 말소되었다, 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등기했을 때 등록 면허세 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초 등록 면허세 납부한 등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소됐죠, 여러분. 그래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예, 환급할 수 없다죠. 왜? 이미 등기는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원인 행위의 무효나 취소해서 당초 등기가 어떻게 해서 말소되었더라도 당초 기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여기까지죠. 주소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에 대한 단순한 표시의 사항이다. 단순한 표지부 기재 사항에 대한 변경, 회복, 경정 등록일 때는 당연히 등록면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죠. 3번 채권 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즉 바로 채권 금액을 가지고 과표라는 경우,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적용압표죠. 그래서 저당권, 그죠?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일 때 과표는 뭐라고 된다 그러면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이때는 채권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요거를 뭘로 말하면 채권 금액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역시 3번도 옳은 말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상속이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소유권 취득 등기를 원래 뭘로 과세하는 거냐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즉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 뭐 면세점 적용 대상이 되니까 취득세 못 냈다. 그러면 그때 취득세 못 내면 상속 등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는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는 얘기죠. 이때 소유권 관련 등기일 때 등록에서 과표는 무조건 부동산 가액이죠.
그리고 상속일 때는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죠? 여러분 2.8%죠. 2.8%. 단 등록 면에서 갔을 때는 농지라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2.8% 2% 빼면 몇 프로면 0.8%가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1000분의 8이다. 맞는 말이죠.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산출세액이 6천원보다 작다는 거죠. 그럴 때는 등록 면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이때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표에다 세율을 곱했더니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5천원 나왔다 보시다. 5천원. 그럼 그때 이게 5천원이 6천원보다 적으니까 이때는 등록면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최저한세죠. 등록면세는 최저한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6천원보다 적으면 얼마 받아요, 여러분? 6천원 받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에서 최저한세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7번이죠.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별표 3개. 취득세 납세는 언제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 별표 3개. 나오면 맞춰야 돼. 네.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매도한 거죠. 을이 갑한테 팔았답니다. 그럼 매수자가 을이죠, 여러분? 그럼 을이 당연히 뭘 해야 되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때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는 을이죠. 이건 맞죠, 여러분? 을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러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는 을이다라는 거죠.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렸죠. 왜냐면 이런 경우에 6월 15일까지 그죠, 여러분? 6월 15일까지 공부상의 소유는 누가? 갑이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 신고를 했으면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가 을이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소유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신고 여부에 따라서 을이냐 갑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을이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린 거죠. 2번 상속이 개시됐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속 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하여 재산세 납세입니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자, 6월 1일 현재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근데 거기 상속 등기가 됐다. 상속 등기가 됐으면 이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 그럼 그때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럼 그때는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무조건 법정 상속에 연대하여 재산세 납세를 진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3번. 등기부사는 갑 개인명으로 됐답니다. 근데 이 재산은 갑이 사실상 종중 거랍니다. 그래서 명의상으로는 누구로 했지만 갑으로 돼 있지만 사실 누구 거다? 종중 소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6월 15일까지 바로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 종중이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때 누가 여러분? 공보상 소유자 갑이 되는 거죠. 그럼 신고를 했으면 바로 종중이 되는데 갑이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다 틀린 거죠. 4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바로 매수 계약자가 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바로 4번이 옳은 말이네요, 여러분. 답은 4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5번.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을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의 경우. 자, 신탁재산이죠. 그래서 과세균이 현재의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비용되는 신탁재산에서 수탁자면으로 됐을 때 수탁자면으로 됐더라도 이거 재산세 누가 되는 거죠? 위탁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그 신탁재산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을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일 때는 이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수탁자인 누가 여러분?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조합원이다 틀린 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37번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38번이죠.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갖춘 주택을 15억 원의 실질 거래가로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을 그랬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단 관련 법률에 따른 수도권의 도시지역이랍니다. 수도권의 도시지역 어디에 따르면 주거지랍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상공 여기 있으면은 몇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3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때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자,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원래 뭐야, 여러분?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주택을 15억 원에 실질 양도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실질거래 15억이니까 얼마 초과했죠, 여러분? 12억을 초과한 거죠.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거죠. 고가주택. 근데 얘가 지금 여러분 보니까, 대지 면적은 800제곱미터인데 건물 연면적이 얼마가 여러분? 250제곱미터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면적이 200.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 면적이 50. 이거 여러분 뭐죠, 여러분? 주상 복합 건물이죠. 그럼 이렇게 겸용주택이 나오면 항상 겸용주택일 때는 이때는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면적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초과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같거나 오히려 주택 면적이 작다. 그럼 이때는 뭐만 여러분? 바로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택 면적의 상가 면적을 초과할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하나 바로 이게 개정된 거죠. 2022년부터. 그래서 단 이게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그때는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죠, 여러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를 주택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가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상가를 본다, 주택을 보지 않아서 뭐라는 얘기냐면 과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이거 무슨 면적을 물어봤어? 비과세 면적을 물어봤잖아요. 주택 면적을 따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용이 200이고 상가가 50이니까 뭐가 더 커요, 여러분? 주거용이 더 큰 거죠. 그럼 원래는 전체 250을 주택으로 봐야 되지만 이게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니까 어떤 놈만 요것만 200제곱미터만 뭐로 보는 거고 여러분?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택으로 보는 건 바로 200만이죠. 그러면 50제곱미터는 뭐야, 여러분? 상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뭐고? 과세. 얘만 뭐야,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면적을 물었기 때문에 얼마? 200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 건물 면적 250이니까 200을 찾으니까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건축물 얼마 중에서 250 중에서 얼마만 바로 200만 주택을 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바로 토지 면적을, 이 대지 면적을 전체를 주택 부수 토지를 볼 수는 없죠. 왜? 건물 일부만 주택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대지 면적 중에서 건물 연면적 얼마, 250 중에서 주택 면적 얼마, 200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죠, 여러분? 요거는 5분의 4인가요, 여러분? 5분의 4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80%죠? 80%. 그러니까 8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 부수 토지는 80%만 주택 부수 토지로 보는 얘기죠. 그 얼마죠, 여러분? 88, 64, 640제곱미터죠. 그럼 640제곱미터로 안분 계산한 걸 다 주택 부수 토지 뭐냐? 아니죠. 항상 비과세가 되는 것은 바닥 면적에다가 배율을 곱한 면적이죠. 그럼 지금 주택 면적으로 본 게 얼마죠, 여러분? 200이죠. 자, 200에다가 지금 어디 안에 했으니까 수도권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니까 배율이 몇 배죠, 여러분?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여러분? 200이 300이 얼마? 600. 요것만 뭐로 보죠, 여러분? 주택 부수죠. 그래서 요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것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 중에 얼마, 여러분? 600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중에서 800 중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니까 600이니까 나머지 200제곱미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세 면적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비과세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비과세 면적 얼마라면 600이 바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중에서 2번과 4번 중에서 바로 600.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은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정도에서 여러분 바로 답은 3번이 되는 걸 꼭 좀 정리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자, 39번이죠. 소득세법상 2023년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역시 여러분 우리 장기부의 특별공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별표 3개짜리.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일단 1번 등기된 토지나 건물이죠. 그쵸 여러분? 왜? 특별공제니까 아무한테는 안 해주는 거죠. 등기가 돼야 되고 부동산일 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니까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잖아.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미등기 양도자 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단 1번은 맞는 말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 2번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거죠. 를 양도할 때는 이때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조합원 입주권 양도한 게도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있죠.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쩌요, 여러분? 제외 대상이죠, 제외 대상. 즉, 승계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없고 누가 양도할 때만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두셔야죠. 이때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뭐죠 여러분?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바로 나온 금액을 하는 거죠. 이걸 어디서 차감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죠. 자, 4번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보유했죠?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고가주택의 보유 기간별 공제는 32%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을 거주했다. 2년 이상을 거주했다. 그러면 이때는 원칙이야 예외야 여러분.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때 예외적인 공제는 보유년수 몇 년 여러분? 5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4% 하고에다가 3년을 거주했으니까 거주년수 3년 곱하기 역시 4% 하되 최대 몇 프로까지 여러분? 80%까지 한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 4, 20, 20%죠 여러분? 20%에다가 3, 4, 12, 1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합은 몇 프로죠 여러분? 3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2%이다. 네, 4번 역시 맞는 말이죠.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된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관리처분 계획 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계획 인가 전, 예, 양도차로 한정하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나기 전간의 2년의 주택으로서 이 보유 기간에 대한 양도 차익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조합원의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 계획 등의 인가 1부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가 틀린 말이죠. 언제죠, 여러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죠.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죠.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린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마다 예정 신고를 한 자는 그렇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나는 양도할 때마다 예정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확정 신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해당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경우죠.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기업, 당해년도에 자 이거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나왔죠? 그럼 무슨 거세요, 여러분?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합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등을 2번 이상 양도를 한 거죠. 근데 그중에 감면 대상이 있다. 그럼 그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감면 대상이 아닌 비감면 대상 먼저 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감면 받았던 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다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액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디귿, 부동산을 역시 2번 이상 양도했죠. 그때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 과세표는 합격이 돼서 즉 양도 2번 이상 양도한 물건에 대한 과표를 합계를 구한다면 거기다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별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건 큰 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큰 거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어떻게 됐다? 달라지면 당연히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리을, 당해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 이축권과 골프 회원권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축권과 골프 회원권은 무슨 자산이에요,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자, 기타 자산 무조건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를 2번 이상 한 경우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어떻게 되냐면 합산 신고를 했죠. 그 굳이 여기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양도해서 합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제외 대상이죠. 따라서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하였다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요 세 가지죠.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몇 개 맞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나오는 내용 중 틀렸다,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반드시 우리 기본서라든지 핵심 이론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